우리 학회의 전신인 한국니일연구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썸머의 스쿨 100주년 기념 포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허용하는 진정한 자율교육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받아들여지도록 나름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현실은 여전히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의 의존을 벗어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관행으로 행해지는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조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썸머일 교육 사상이 한국 교육에 어떻게 접촉이 됐느냐.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말 들으면 아구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67년 전에 그 이화대학의 안인희 교수와 박정례 교수가 저기 중앙우체국 옆에 있는 헌책방에서 그 니일의 책을 일본 사람이 번역한 문제 가정, 문제 부모 하는 시리즈를 발견하셔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이화대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교육학과 학생이던 김은산이 레포트 준비하다가 그것을 거기에 그 문제 교사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 교사에게 감히 어떻게 문제자를 붙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레포트 낼 기한 때문에 일부만 보고 그냥 반환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56년 전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도서관에서 이번에는 문제 가정이라는 일본말 책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레포트 안 써도 되니까 빌려다가 아주 차근차근 읽었죠. 근데 그때는 저도 두 아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좀 더 알아야겠고 그리고 더 좀 알려야겠다. 우리나라에 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책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집 남편이 동경 특파원으로 가게 돼서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그 일본 이 책을 번역한 그 시모다 씨, 그 번역자를 찾아가면 내가 그 원서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서 수소문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날 첫날 나를 그 영국에 있는 니일에게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니일의 책을 좀 번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은 너무 이 니일의 생각이 급진적이니까 거기에 앞서서 자기 책을 먼저 해서 번역하고 그리고 나서 반응은 본 다음에 니일의 책을 번역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갓 나온 자기 책에 서명을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귀국한 후에 제가 그것을 번역을 해서 이 세교육이라는 교육 잡지의 별책 부록으로 그걸 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새교육이란 잡지가 전국에 있는 교사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책 부록으로 나간 거니까 그게 모든 교사들에게 그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1975년에 제가 그 논문을 썼어요. 닐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쓰고 8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제가 서머힐을 처음 갔어요. 찾아갔었어요. 그 다음에 또 5년 후에 그 서머힐을 한 번 더 가서 그때는 그 서머힐 트러스트 그 후원회가 발족을 하던 해였고 87년에 제가 이 서머힐을 번역을 해서 시험도 숙제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머힐, 그리고 뒤쪽에 그 2번 갔다 온 학교 탐방기를 실어서 이렇게 그 출간을 했어요. 출간을 했더니 그것을 읽은 여러분들이 연구해 하자고 해서 지금 그 올림픽이 나던 해 1988년에 한국 닐 연구회가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닐 연구회가 우선에 이 서머힐의 사상을 알리기 위한 일로 비디오를 만들고 또 그리고 닐의 책을 우선에 번역하자 해서 회원들이 각각 대학별로 분담을 해서 번역을 해서 계속 냈어요. 그리고는 또 그 낸 것을 페이지에 실어서 하고 또 그 학교 자유로운 학교를 탐방해서 그 탐방기를 싣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뭐 자료 보시는 걸로 하기로 하고, 이 서머힐 교육이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자면은 초기 대안학교 때 우리 서머힐 교육이 좀 관계가 됩니다. 잠깐 말하면 그 전남 영광에 있는 영산 성지학교, 한국의 서머힐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작했답니다. 그랬는데 막상 학생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생들은 안 와. 이 학교가 원래 원불교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부처님으로 대한다. 이런 생각 플러스 서머힐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온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점점 나아졌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위 부적응아들을 위한 대안학교로서 존속해 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기 간디 학교를 들 수 있는데요. 그 간디 청소년 학교도 1997년에 그 양희규 선생님이 주가 돼서 이렇게 만드는 학교로 합니다. 그런데 이 양희규 선생도 굉장히 학교 시절부터 말하자면 학교 적응이 어렵고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반발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간디를 알고는 대단히 그 간디 선생의 사상에 공감을 하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학교 이름마저 간디라고 하면서 학교를 97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른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다만 그 교육 방법에서 서머힐식으로 했다 하고 양희규 선생님이 말씀하시래요. 들었어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그 대안학교 관계는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위 열린 교육, 오픈 에듀케이션하고는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냐? 이 닐 연구회가 한때 오픈 에듀케이션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도 많이 만들었고, 근데 그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저기 평소에 그 김종서 교수라고 원래 이대에 있다가 서울대 가셔서 나중에 덕성여대 총장이 되신 분인데, 김 교수 한국에도 서머힐 학교 있는데 알아?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데 그게 어딘데요? 그랬더니 바로 덕성여대 부속 초등학교인 운현초등학교라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가봤죠. 당장에 가봤죠. 그랬더니 가보니까는 조그만 학교인데 서머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또 일반 학교와 또 달라.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랬더니 오픈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학교를 만드셔서,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사실은 그 학위 논문을 쓸 때 뭐 어떤 게 있었더니 이 미래 사상이 오픈 에듀케이션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그렇게 읽었고 또 그걸 또 인용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그게 오픈 에듀케이션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오픈 에듀케이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이게 뭔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이게 전적은 아니지만 이 오픈 에듀케이션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이건 부분적으로라도 서머힐의 교육 정신을 이게 적용하는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닐 연구회에서도 오픈 에듀케이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길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했더니 교육개발원에서 빌려준 오픈 에듀케이션 관계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준비를 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 길로 갔죠. 가서 그걸 빌려왔어요. 와가지고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건 뭐냐면 일본의 21세기 교육회에서 만든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오픈 에듀케이션에 관한 5편의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그것을 열심히 번역해서 녹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국의 제가 그 홍대 학부에 쓴 오픈 에듀케이션에 관한 글, 서머힐에 관한 글, 또 이 비디오 탭에 관한 것을 해가지고 전국의 초등학교에 3,000군데에 이걸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훈 씨라고 하는 초대 서울시 교육감이 만든 학교인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물렸어요. 아들과. 그런데 그 며느리가 미국에서 바로 그 오픈 에듀케이션이 한창 성행할 때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학교를 맡으면서 이 학교를 오픈 에듀케이션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고 있었어요. 2학년까지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아주 흥미롭게 수업들을 하고 있어서, 영훈 학교에서 하는 시범 수업, 공개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오셨어요. 자비로 모두 왔어.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것을 이렇게 듣고 또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선생님들 사이에 이 학교가 해가지고 이 영훈 운현 말고 경기도의 안중 초등학교라고 그 학교를 위시해서 전국에 한 100여 개의 학교들이 생겨났어요. 열린교육하는 학교가. 그래서 참 잘 되고 있었는데 1995년에 그게 부산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왔는 거니? 청와대 교육 담당 보좌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뭐라는 거니? 아유, 이렇게 열심히들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하는 교장 선생님들은 장학사로 승진을 시키겠습니다. 또 이거 연구 발표하는 학교는 재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각 학교에서 야단이 났어요. 아직 선생님들은 연령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연구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막 우리 비디오 빌리로 막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겨우 연구 발표를 하고 나서는 선생님이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반발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뭐라는 거니? 열린 교육? 열받게 하는 교육이다. 열린 교육 창문 열어놓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했어요. 워낙 이 교사들의 이것이 거세지니까 그 후로 그렇게 빈번히 나오던 그 공문서에 열린 교육이라 소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서히 일선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던 그 교육개혁의 그 불길이 그만 아쉽게 관주도 때문에 꺼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열린 교육과 이 우리 닐 연구회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그 기노꾸니 교육. 이 왜 우리하고 관계가 되느냐. 오사카에서 얼마 떨어진 하시모토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학교인데 산속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기노꾸니 고도모노 무라 가쿠엔. 이 말이 뭐냐면 기노꾸니라면 나무의 나라라는 뜻이요. 나무의 나라 어린이 마을 학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호리라고 하는 이분이 오사카 시립대 교수였는데 그 대학 교수 시절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던 닐 연구회 회원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자유로운 학교를 보내고 싶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한 8년 동안 800명의 그 공명자에게 기금을 모으고 또 물품을 받고 해서 출발한 학교였어요. 근데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라면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제가 부러우면서도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에 그 사상이 들어온 건 1930년대부터야. 그러니까 그때 이미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겨우 한 30년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또 우리 닐 연구회는 이 교육을 소개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해서 많이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율학교라는 것까지도 생겨났고 그랬지만은 기쁘면서도 한편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 왜냐하면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뭔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첫째가 뭐냐? 의견이 다르실 분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안교육. 그 많이 하는데 그것을 영어식으로 하면 alternative education. 그런데 alternative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둘 혹은 셋 중에서 어느 거 하나 선택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가 대안이에요. 그런데 흔히 대안교육 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는 거니? 썸머힐이 대안교육의 세계적 모델이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학교는 뭐라는 건 그게 모델이라면 뭐냐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학교로서의 서머힐이 모델이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였다면 지금 그런 의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라는 거예요? 자율학교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생겼는데요. 그 자율학교는 이름은 대단히 좋아. 근데 그것이 뭐냐면
교장 임용, 커리큘럼 운영 뭐 이런 점에서 당국에 혹은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 그거예요. 학생들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한 자율학교가 되려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선택의 기회를 주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썸머힐 학교는 지금 가장 골칫거리라고는 모든 학교에서 골칫거리라고 하는 왕따, 학교 폭력, 뭐 성폭력, 마약 혹은 자살 이런 것의 문제를 썸머힐은 해결을 보고 있어. 아주 모범적으로 회복을 보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 그 학교의 전교회의와 소위 법정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교회의와 그 법정 모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 말은 자치요, 자치.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썸머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홈룸 시간을 그야말로 학급 회의로 이걸 제대로 활성화해서 거기서 학생들 자신이 자기들의 약속을 정하고 급훈이고 주훈이고 이런 것도 거기서도 정하고 자기들의 약속을 거기서 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학교 법정, 학급 법정을 운영해서 한다면은 여기서 그런 문제 해결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치, 소위 자치정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치 민주시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해야 돼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나는 길러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는 저는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평가 방법. 아까 자꾸 말했어. 지금 100년 전에 하던 틀을 그대로 하고 있다. 아주 이건 옳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지금 각 과목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걸 합산을 해서 그걸 갖고 석차를 평균을 내고 그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상급 학교 진학에도 단계를 매겨온다면. 근데 그것은요 아주 말하면 자연의 법칙에도 위배되고 나는 아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올림픽 선수 출전 선수 뽑을 때 달리기, 던지기, 뛰기, 수영 이것의 점수 다 합해갖고 그걸 평균 내가지고 뽑아 보내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건 할 수도 없고 그거 있을 수도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각 적어도 하나씩은 하나님이 뭐가 좋은 게 주셨다고 생각해. 그 하나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석차나 등급을 매긴다면 과목별로 매길 거야.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하는지 알게 되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그야말로 각각이 다 꽃이 만발한 동산으로서 본인뿐 아니라 이 사회도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저한테 서머힐이 굉장히 놀라웠었던 건 자유롭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제가 석사 과정에서 서머힐 연구를 하면서 서머힐을 두 가지 축으로 좀 해석을 했었는데 하나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유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서머힐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인 건 거죠. 근데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라는 말로 서머힐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서머힐의 절반밖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제가 그래서 제목에 서머힐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학생들에게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자유인 건 거죠. 그러니까 허락해주는 그 절대자, 권위자가 없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유인 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아이들의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건 거죠.
권위자가 허락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 절반의 자유들인 겁니다. 이걸 이제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절대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제 자료집에 제 글에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허락된 자유만을 서머힐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수업일 수도 있고 놀이일 수도 있고 그냥 이 아이들링이라고 하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네, 휴식, 게으름 피우기,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이걸 이제 이사야 벌린은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서머힐은 누가 허락해줘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학교가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것이 설령 아주 아카데믹한 공부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의 삶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걸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서머힐이 2000년도에 99년도 2000년도에 정부랑 가장 충돌했던 지점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정부는 초등과정 저학년 아이들의 수업을 의무화해라 라고 주장했었던 거고, 서머힐은 졸업생들의 이 평균을 보자면, 시험 결과들을 보자면 이 아이들이 전국의 결과들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해온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졸업 직전에 자기가 선택한 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스스로 참아갈 수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자유의 핵심인 건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자유롭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아니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김은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양희규 선생님과 또 꽃피는 학교를 설립한 김희동 선생님 간의 자유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가 자유주의 대안교육이라는 말로 지나치게 자기만 아는 아이들, 또 책임을 회피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된 논쟁이었었는데, 서머힐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주주의인 건 거죠. 나의 자유가 극대화될 수 있지만 제한이 있는 거죠. 그 자유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자유의 공리주의적인 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선은 어디에서 정해지는가? 이걸 이제 공리주의적으로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그 합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길 수도 있지만 그 어기는 것들을 처벌이라고 하는 지점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또 합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가지가 서머힐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100년을 지켜온,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핵심 기둥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서머힐이 100년을 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에 서머힐의 100년이 주는 어떤 시사점들이 뭐가 있는가, 요거는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고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주어질 것인가, 요즘 하는 말로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교육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해 왔다면, 서머힐은 더 잘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배움들을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멍석을 깔아주는, 판을 열어주는 학교였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주체성, 또 유희와 배움이 연결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멍석을 깔아주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서머힐이 이미 100년 전부터 미래교육을 해왔던 것 아닌가. 우리 역시 지금 미래교육이 화두로 등장하는 이 시점에 어떤 교육을 내놔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첫 번째로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교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머힐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우리나라의 특히 최근에 이제 민주교육, 민주학교, 민주적인 학교 이런 용어들로 처음에는 사실은 이 학교가 워낙 수직적인 구조니까 교장의 권력, 교육청의 권력, 교육부의 권력 속에 모두 다 종속되는 이 틀들을 어떻게든 교사의 목소리들을 좀 내보자라고 하는 학교의 민주화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동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교사 민주화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는 학교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학생회에게 약간의 축제 기획이나 교복 선택이나 아주 제한된 선택권만을 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지점들인 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머힐은 배움의 민주화, 나의 배움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펼쳐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끊임없이 실험해 나가는 민주적인 학교로서 요즘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아까 헨리 교감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 이라고 하는 이 민주학교로서의 가치, 이스라엘, 유럽 전역, 미국에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민주학교라고 하는 것, 자기 배움은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고 나의 배움과 다른 사람의 배움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이 민주학교로서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시사점들을 던진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쟁과 개발에 기반한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도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협력과 공존의 교육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서머힐의 100년의 이 실험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85년 제가 사범대학 교육학과 1학년 시절에 우리 학교 학과 스터디에서 서머힐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책을 읽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이거 꿈을 쫓는 교육은 가능하고 머릿속에서만 있는 이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학교라는 형태로 서머힐과 같은 학교는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계속 안 좋은 선택만 했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을 때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완전 산골 안에 있는 학교의 교장으로 간 것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교육민주화를 비롯해서 당시 군부 출신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졌던 답답한 사회였고요. 당시에 많은 사회운동가들 중에 일부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리라는 담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그 꿈을 실현할 만한 어떤 이상이 없었죠. 모델도 없었고. 그래서 맹렬하게 외국의 사례를 탐색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단연코 압권은 역시 닐의 서머힐이었습니다. 학교라는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현실적 실천 사례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그 서머힐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산청의 간대학교를 창립했던 양유규 선생님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양유규 선생님이 내세우셨던 학교의 교육 이념, 사랑과 자발성으로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 된다는 교육 이념도 바로 이러한 니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라 저는 해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저의 그 공통점, 그 두 학교 사이에 끼친 영향과 공통점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역시 자유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자유를 얘기하면요, 얘기하는 순간 패러독스에 빠집니다. 자유를 지향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유라고 써놓고 불안이라고 읽습니다.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는 순간 아이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자유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잠재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단박에 그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꿍꿍이 합니다. 아이들은 그 마음속을 정확히 간파하죠.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자유인가? 엄마의 안심을 위한 자유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말하는 순간 패러독스가 작용을 하죠. 제가 조이 레드우드를 1998년도에 처음 서머힐에 가서 만났는데요. 당시에 그 자유의 의미를 물을 때 조이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나의 자유다. 저는 그 말을 밥이란 모름지기 쌀로 지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게 뭐라고? 하지만 제가 대안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자유를 주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만날 때 이 심플하고 이 정말 뭐랄까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원리가 실제로 그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순간 그것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정신적인 자양분 내지는 공기의 호흡과 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구나라는 걸 저는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실천해 보지 않으면 그 말이 갖고 있는 진중한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이게 제가 지금 스크랩 더 룰스를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2016년 가을에 모든 규칙을 백지화하는 학생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완전 자율로 갔죠. 2017년 그 다음 해입니다. 한 해는 휴대폰 천국이었습니다. 17년 하반기로 내려갈수록 아이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일단 동아리가 예전처럼 활력이 없어져요. 모두들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끼리 해야 되는 자치회 구성이 잘 안 돼요. 위원회도 많은 아이들이 필요한데 위원회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슬슬 이제 위기의식이 느껴지면서 새로운 규칙 제정을 통해서 2018년도부터는 아이들이 적절히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규칙을 타협하게 됩니다. 즉 아이들이 자신의 룰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유가 없는 곳에는 책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곳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실행을 통해서 깨우쳤다고 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현재 아이들이 세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9시부터 5시 45분까지는 각자의 휴대폰 전원을 꺼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규칙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 규칙을 교사들이 정했다면 우리 교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게 아이들하고 함께 아웅다웅 그 규칙의 실행과 수칙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아주 밀고 당기는 싸움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을 서로 상체기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A.S. 니일은요, 그의 책 서머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유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 왜냐?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바로 그 자유에 대한 감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 감각이 살아 있어야만 그 다음의 마음 상태죠. 자기 규율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교육 문제는 결국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야 될 자유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그 자유를 아이들이 잘못 쓸 거라고 생각하면 국가는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의 시간과 자유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관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간표고요. 시간표의 결과물로서 요구하는 것이 학업에서의 경쟁입니다. 즉 우리의 교육 토대는 불행히도 불신의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발생입니다. 아까 김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오후에 이루어지는 전체 학생 모임과 전체 교사 모임을 함께하는 가족회의입니다. 운영 방식은 서머힐에서의 제너럴 미팅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싱크로율 95%입니다. 이와 같은 가족회의의 양식은요, 그 이름은 달리할지언정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비인가 인가 대안학교에 매주 행해지고 있는 바로 그 매주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천과대학교와 좀 다른 스타일은 각종 위원회 제도가 있어서 이런 제너럴 미팅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러 디테일한 사안들을 학생자치위원회가 풀어가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생활 세계 속에서의 민주화는요, 직접 그 민주주의를 사용해 보지 않으면 자기의 의식 세계와 자기의 습관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겠고요. 민주주의는 제도인가, 생활 원리인가, 또는 신념인가 헷갈리시죠? 저는 이 셋 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도로 잘 정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 원리나 신념 차원으로까지 개별화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도 바로 제도적 차원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민주주의를 생활 원리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요, 민주주의의 힘은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되고요, 제도를 통해서 생활 원리가 굳건하게 굳어져야 됩니다. 신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와 생활 원리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념은 민주주의를 추상화시키거나 아니면 개별화시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학교는 민주주의라는 주제와 함께 바로 서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렇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런 서머힐이나 제천관대 학교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정서적 평등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제도화되고 생활 원리로 들어서며 우리 각자의 신념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상실이 우리 현대사회의 큰 문제죠. 오죽하면 영국 사회에서는 2018년도에 외로움 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장관을 임명했겠습니까? 외로움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복지와 제도적 차원에서 다뤄야 될 대상으로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는 관계적 측면들을 소홀히 하면서 교육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요소를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관계인데요, 커뮤니티 안에서, 즉 공동체,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직접 부대끼면서 작용하는 그 모습은 교육 안에서 꼭 찾아야 될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세계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견디는 힘입니다. 영어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다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 바로 put yourself in others' shoes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 공동체의 가장 큰 이점은 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고 핵심적인 기술, 즉 관계 역량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머힐과 제천관대학교는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삶입니다. 존 듀이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존 듀이는 교육의 목적을 아이들의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철학 서적을 읽을 때 봤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교육의 목적은 국가의 발전이거나 고매한 인격의 형성이거나 지식의 확장이어야 되지, 왜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성장이지? 성장해서 뭐 할 건데?
존 듀이는 성장해서 뭐 할 건데를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존재 그 자체, 성장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니일의 생각과도 이게 상통하는데요.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고요.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다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배움으로 갑니다. 이런 어떤 선순환적 사이클이 그 아동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움을 두려워하고 배움으로부터 도망갑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서 배움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학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사회는요, 아이들의 삶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는 능력주의 신화, 즉 메리토크라시 소사이어티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머힐과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천관대학교는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에 저항하는 마법의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교육이란 청소년의 마음을 형성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형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즉 아이들을 위한 자유랄지 민주주의랄지, 그죠? 이러한 그 가르치기 힘든 요소를 교사가 몸과 마음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려 애쓰는 장소이어야 하고요. 이것을 교육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교육이 전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대안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큰 영향을 준 AS 니일에 다시 한번 감사 표시를 하며 또한 늦었지만 서머힐 학교의 10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